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1% 상승하며 5,354점 사고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LG전자가 22.98%나 급등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이 증권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편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시야에 넣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코스피 강세 배경과 함께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의 급등 원인, MSCI 편입 기대주들의 전망, 그리고 빗썸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354.49로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박 교수님, 코스피가 다시 5,300선을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았습니다. 코스피가 5,354.49로 1% 상승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사상 최고가인 5,399.69와의 격차가 불과 4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정도 거리는 이틀 정도의 강세장이면 충분히 돌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1114.87로 마이너스 0.03% 소폭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의 소폭 하락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마이너스 0.03%는 사실상 보합권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주목할 점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LG전자의 급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외국인과 기관도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3자 동반 매수세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견고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입니다. 현대건설과 삼성의 피스홀딩스가 MSCI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둘째,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원달러 환율 하락입니다. 오늘 환율이 1,452.58원으로 마이너스 0.41% 하락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역시 LG전자입니다. 무려 22.98% 급등하며 12만 7,9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박 교수님, 이 정도 상승률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LG전자의 오늘 상승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22.98% 상승은 올해 들어 가장 큰 일일 상승률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LG전자는 최근 가전사업의 프리미엄화 전략이 성공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 냉장고와 세탁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전장 사업 부문에서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 개선입니다. 과거 LG전자는 매출은 크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근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와 원가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시장이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강세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50만 9천 원으로 5.93% 상승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상승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기차 판매 호조입니다. 최근 발표된 1월 판매 데이터를 보면 아이오닉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둘째는 환율 효과입니다. 원화 약세가 완화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KCC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12.16% 상승한 54만 9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KCC의 급등은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행동주의 펀드가 KCC의 삼성물산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 요구가 실제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CC는 삼성물산 지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의 가치가 KCC 시가총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으로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반면 하락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83% 하락한 86만 원에 마감했고, 한미사이언스는 마이너스 6.33%나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하락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보입니다. 최근 HBM 수요 호조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 업체들의 HBM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의 하락은 좀 더 복잡합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의 조정과 함께 일부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33% 하락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주도 주목됩니다. 현대건설이 2.32% 상승했는데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이라고요? 정확합니다. 현대건설과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번에 MSCI 한국 지수에 신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약 3천억 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SCI 지수 편입은 단순히 단기 자금 유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동성 개선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삼성의 피스홀딩스도 2.61% 올랐습니다. 네, 삼성의 피스홀딩스는 3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았던 종목인데 MSCI 편입으로 거래량과 유동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SCI 편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MSCI 지수 편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MSCI 지수는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조하는 벤치마크 지수입니다. 특정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자동적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합니다. 현대건설과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경우 약 3천억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확정적인 수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천억 원이면은 상당한 규모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효과입니다. MSCI 편입 이후에는 액티브 펀드들도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품질 인증 효과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MSCI 편입 종목들은 편입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편입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나요? MSCI는 통상 분기별로 정기 리뷰를 진행합니다. 다음 정기 리뷰는 5월에 예정되어 있고 실제 편입은 6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건설과 삼성의 피스홀딩스의 상승이 바로 그런 선반영의 일환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MSCI 편입주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입 발표 직후와 실제 편입 직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당히 오른 지금 시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경우 펀더멘털도 개선되고 있어 MSCI 편입 효과와 실적 개선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다른 MSCI 편입 후보주들은 없나요? 향후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MSCI 편입 기준은 시가총액, 유동성, 외국인 투자 가능 비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최근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거나 유동성이 개선된 종목들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종목명을 언급하기는 조심스럽고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환율과 거시경제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52.58원으로 마이너스 0.41%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최근 환율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1452.58원으로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최근 몇 주간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견조합니다. 셋째,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원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환율 안정은 증시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증가한 것도 환율 안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완화됩니다. 특히 정유, 화학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됩니다. 다만 수출 기업들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미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 수준인 1,450원대는 여전히 수출 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과거 1,000원대 초반이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품 경쟁력도 높아져서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유가가 64.66달러로 플러스 1.09%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64.66달러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최근 유가는 60달러에서 70달러 사이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OPEC 플러스의 감산 노력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 증가세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유가 수준은 한국 경제에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너무 높으면 수입 물가 부담이 되고 너무 낮으면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5,085.5달러로 플러스 1.63% 상승했는데요. 금 가격이 온스당 5,085.5달러로 상승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금 가격이 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을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존재하고 이에 대비해 금을 매수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셋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금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이 증시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금 가격 상승은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불확실성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나 원자재 관련 주식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금 가격 상승이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산 가격 전반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VX 지수는 어떻습니까? 17.79로 플러스 2.48% 상승했는데요. VIX 지수가 17.79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VIX 지수는 20 이하일 때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데 현재 17점대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48% 상승한 것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소폭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정상적인 등락 범위 내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땠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5%로 마이너스 1.1%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기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가격은 112.56으로 플러스 0.04%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가요? 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과열 양상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긴축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연준은 성급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가 6,900선에서 7,000선 사이에서 등락하는 패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은 높은 밸류에이션과 금리 불확실성입니다. 반면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은 견조한 기업 실적과 AI 투자 붐입니다. 결국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고 의원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사태의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지난주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고객들에게 실제 보유량보다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번 사태는 그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급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이미 외부로 출금되었다는 점입니다. 빗썸은 해당 고객들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지적들이 나왔습니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런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 검증과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사후 대응의 미흡함입니다.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고객 자산 보호 장치의 취약성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투자자들의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66,886.06달러로 마이너스 2.77% 하락한 것도 이런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군요. 네, 정부와 국회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소의 자본금 요건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정기 감사 의무화,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의무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거래소들의 운영 부담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보안 시스템, 자본 규모, 운영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량의 자산을 거래소에 장기간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켜 자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거래소의 모든 자산을 집중시키지 말고 여러 거래소에 분산해야 합니다. 넷째, 가상자산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높은 만큼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2조 원 클럽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박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투자증권이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2조 원을 돌파하며 증권업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김성환 사장의 리더십 아래 디지털 전환과 고객 중심 전략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MTS 앱 개선, 리서치 역량 강화,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증권업계 전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증권업계는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위탁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고 있고 IB 부문도 활발합니다. 뉴스에도 나왔듯이 은행주가 줄줄이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증권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온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43조 원을 벌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투자 수익이 43조 원에 달한다는 것은 놀라운 성과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유지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이런 빅테크 집중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정 섹터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만약 빅테크 버블이 꺼진다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자로서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 성장성을 중시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고려하면 빅테크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OCI 홀딩스가 3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OCI 홀딩스가 4분기 영업이익 27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 2.11% 하락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기대치가 더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과 화학 사업을 영위하는데 최근 태양광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흑자 전환은 긍정적이지만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태양광 업황 회복이 필요합니다. 유통주 반등 신호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19만 명이나 몰려오면서 면세점과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배송 등 이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주는 그동안 온라인 전환과 소비 부진으로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LS 판매가 어려워지자 랩으로 꼼수 판매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ELS 판매를 규제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구조는 동일하지만 이름만 랩으로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규제 회피이자 투자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실질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상품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구조와 위험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인가? 결론이 또 연기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문제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STO 시장 출범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식이지만 동시에 유동성 리스크와 가격 조작 우려도 있습니다. 적절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투자 전략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수가 높은 수준에서는 테마주나 재료주보다는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종목이 안전합니다. LG전자처럼 실적 개선이 뚜렷한 종목들이 좋은 예입니다. 둘째, MSCI 편입주나 지배구조 개선주 같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입니다. 현대건설, 삼성 에피스홀딩스처럼 MSCI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이나 KCC처럼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매력적입니다. 셋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지수가 고점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조정시마다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곳에 주목해야 할까요? 섹터별로 보면 먼저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AI 칩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HBM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자동차 섹터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이 흐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금융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주와 증권주 모두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배당 매력도 높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어서 안전 마진이 있습니다. 유통주도 반등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와 소비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경기 둔화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는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은 언제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환율 변동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면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투자자들은 실적 내용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전망 발표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1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지수와 생산자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관련 발언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은 탐욕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다는 것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험이기도 합니다.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나 단기 투기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분산 투자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섹터에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고 남들이 판다고 따라 파는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코스피의 강세와 함께 LG전자의 급등, MSCI 편입, 기대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빗썸 사태가 던지는 시사점까지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오늘 시장은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빗썸 사태 같은 리스크 요인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높이 오른 만큼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MSCI 편입주나 지배구조 개선주 같은 이벤트 드리븐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빗썸 사태를 교훈 삼아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대량의 자산을 거래소에 장기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